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복당 결정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과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새누리당의 당 내분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영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 김희옥 비대위원장 만나서 상당히 좀 깍듯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진정성을 좀 많이 보이고자 하는 의도도 좀 엿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연합뉴스 TV에 카메라에 비친 장면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예의 갖추고 그리고 정중하게 또 마치 집안의 어른에게 사과를 하듯 그렇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선 비대위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다. 너무 그것이 김희옥 위원장을 압박한 그러한 것이었다면 본의 아닌 그런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면서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 방문을 요청한 끝에 이루어진 오늘 그 사과 방문이라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는 아마 김희옥 위원장께서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 김희옥 위원장 발언이 진정성이 있다면 좀 수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무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즉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됩니까? 사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겠다. 그런 진정성을 아무래도 보여줬고 진정성이 있다면 수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수용을 한 것 같은데 당무 복귀에 대해서는 고심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당무 복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전화를 했었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고 사실상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발언의 강도도 상당히 약해졌고 그래도 당을 수습해야 된다는 아무래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자칫하면은 본인이 계속해서 당무를 거부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시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런 스스로 느끼는 무게감이랄까요? 그런 부분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번 과정들을 통해서는 리더십을 좀 보이는 데는 좀 실패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가져야 됐던 부분은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내놓아야 되고요. 또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정책이 실패했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굉장히 이 새로운 역동성이 넘치는 체제로 이끌어야 되는데 역시 관리형의 비대위원장의 한계도 있겠지만 김희옥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양면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무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형 비대위의 한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만일에 사퇴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전당대회들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지금 8월 7일인가요? 9일로 전당대회를 이제 못 박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 당무 복귀를 거부하고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여권 내부가 굉장한 그 블랙홀에 빠질 수가 있겠죠. 아마 그것은 누구보다도 김 위원장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오늘 답변이 뭐냐면 더 고심해서 고민해 보겠다. 고심해서 고민한다라는 것은 심사숙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심사숙고할 것인가? 이미 복당 문제는 떠난 배고 그렇다면 앞으로 전당대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당원 당규 개정과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도 이제 지도체제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 그리고 총선 백서 발간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 그리고 권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그러한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보장을 받고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 보장성 없이 그냥 당무에 복귀할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김희옥 위원장께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고 결국 본인의 인격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를 입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황에 대한 확고한 안전장치를 담보로 한 상태에서 당무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번 복당 문제를 둘러싸고 친박계가 좀 수그러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 이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권성동 사무총장 책임론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이 김 위원장이 만약에 극단의 선택을 하면 좀 다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특히 친박 진영에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뭐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까지도 초기에는 거론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발짝 물러섰죠.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강도가 계속 약해지고 있고 서청원 의원 등 당내 이제 그런 이 최다선 의원들 그리고 중진급에서 상당히 당을 좀 이 상황에서 서로 간에 좀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돼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친박 진영이 사실은 더 이상 좀 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고요. 특히 여론도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그런 언론들조차도 이번에 친박 진영의 행태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무례하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주적 절차에 따라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나치게 이 친박 진영이 내왔던 사실 뭐 일부에서는 뭐 쿠데타 뭐 이런 얘기 논란까지 간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친박 진영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박 진영이 앞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빠르게 8월 9일로 지금 전당대회를 잡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여기서 서로 간의 친박 비박 간의 공세가 더 커져서 전투 양상이 된다면 앞으로 전당대회가 굉장히 모양새가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를 딛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 그리고 내년에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향해서 단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여기서 확전이 된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다시 주워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친박 진영도 상당히 자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 여론의 흐름은 일단은 유승민 복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것이 엔테베 기습작전 하듯이 그렇게 처리됐다 할지라도 어떻든 처리는 해야 되는 건데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듯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나 싶은데 이 경우에서 지금 대응 방안이 이제 더 이상 확전을 하기 어려운 게 친박 진영 내부도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선 이상 중진급과 초재선 일부 중심의 강성파와 온건파가 지금 기류가 분산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사불란한 의사통일 체제로 움직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앞으로 이제 친박 진영에서 검토해야 될 것은 정진석, 권성동 두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친박의 중심으로 이 당권을 장악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국민의 여론을 비판적인 여론보다는 우호적인 여론과 당내 지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전략의 타깃이 이제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청와대도 언론 보도에 있듯이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는 전열의 재정비를 통해서 전당대회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왈가왈부하기에는 친박 내부에 상당한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당 내홍이 봉합은 될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좀 더 큰 판의 전당대회를 노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역시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친박과 비박 간의 이런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고 친박 진영의 이런 공세적인 모습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임기가 그렇게 내년 이제 12월에서 2018년 2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임기 하반기에 국정의 동력을 빨리 확보하고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의 경우 친박 비박 간의 이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다면 사실은 새누리당 내부의 갈등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친박 진영이 현재 계산할 때 저희가 약 70명 정도라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강한 소위 말해서 정말 진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의원들은 약 20명 내지 30명 정도, 3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일의 경우 이 상황이 깊어지게 될 경우에는 친박 진영에서도 일부 다른 이 비박 진영으로 합류하는 의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박 진영의 내부의 혼란이 커진다면 역시 그것은 새누리당에게도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당대회 준비를 통해서 당에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상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계속 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해결이 된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친박과 비박 진영 간의 아주 정책 경쟁
그리고 향후 대권을 향한 후보들 간에 아주 이 치열하면서도 서로 간에 배려하는 그런 경쟁을 펼친다면 그것이 결국은 새누리당의 이 앞으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를 두고 굉장히 양측에서 열심히 이 경주를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친박계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좀 후보들이 좀 그렇죠. 난립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난립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친박의 유승민 의원이 복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 전후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유승민이라는 블랙홀에 지금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당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과연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하겠는가?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친박 진영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든 안 하든 간에 유승민 의원의 그 이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는 계파 갈등의 차원에서 친박에서 당권 경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책 경쟁과 그리고 정권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함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포용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후보를 통해서 친박 진영이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는 그런 쪽으로 궤도로 이제 수정해 가야 되는데 지금 친박 진영에서 거론되시는 분들이 이제 최경환 의원, 홍문종 의원, 그다음에 범친박으로 이주영 의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인지 이정현 의원 그렇죠. 등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사실은 각각이 전부 다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최경환 의원은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와의 공동 책임론에 위치에 놓여 있고 홍문정 의원 역시 자유롭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좀 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또 이주영 의원은 이 범친박이지만은 친박을 끌어안고 비박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성과 리더십의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그 환경입니다. 친박에서 후보를 내기가.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오히려 친박 진영에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갈 경우에 더 자유로운 그 환경을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흥행이 이루어지려면은 차라리 친박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섬으로 인해서 좀 더 이 당권 경쟁에 그 흥미 또 흥행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SNS 활동을 재개를 한 모습입니다. 그 유승민 의원 복당과 맞물려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서서 이제 몸을 푸는 듯한 느낌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다시 아직까지 눈에 띄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드디어 서서히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13 총선 이후에 약 50일 정도 일단 몸을 좀 낮춘 상황이었고 또 당대표직도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낼 시기는 서서히 다가왔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됐습니다. 친박 진영에서는 역시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책이랄까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당내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경환 의원이 역시 친박계 좌장으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물론 열심히 뛰겠지만 만일의 경우 최경환 의원이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최경환 의원이 친박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비박에서는 현재 정병국 의원이 지금 일단 당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유승민 의원이 당권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가졌던 여러 가지 가치들, 따뜻하고 합리적인 보수라든가 또는 공화주의, 또 뭐 최근에 민주공화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설파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대권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고 또 정책에 대한 표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또 특히 이제 이 새누리당 내부의 그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이 점점 더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당권에 만일에 나오게 될 경우에는 대권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대권으로 그리고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비박 진영의 후보들이 나왔을 때 적극적인 구심점이 돼서 이를 지원하면서 친박과 비박 간의 정책 경쟁 그리고 새누리당이 나가야 될 노선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여당 상황을 그렇고 아무래도 여당의 복당 문제가 어쨌든 일단 봉합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더민주 특히 야당의 지금 이해찬 친노의 이제 좌장격으로 불리는데 이해찬 의원 복당도 상당히 관심을 끌어요. 언제 복귀할 수 있겠느냐? 이 의원은 사실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비대위의 김종인 대표는 좀 아직까지도 좀 약간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렇죠. 김종인 대표는 이제 당원 당규를 들고 나왔죠. 예. 당원 당규에 따른다면 이제 1년 뒤가 돼야 이제 복당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원내 총무 역시 전당대회 이후에 복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죠. 지금 김종인, 우상호 투톱 체제하에서는 전당대회 이전에 이해찬 의원의 복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당대회의 당권 경쟁이 굉장히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나리오가 움직여진다 그러면 이 투톱 체제에 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당대회 이후에 김종인 우상호 체제 하에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고 난 후에 당이 안정을 찾은 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를 그러니까 복당을 해도 늦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먼저 들어와야 될 이유도 찾기도 어려운 거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해찬 전 총리의 더민주 복당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야당도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노의 구심점 역할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거친 문제가 전당대회 이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현 지도부가요. 그런 느낌도 좀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 이번에 이제 다시 당선이 된 거죠. 이해찬 의원을 지금 복당을 시키게 된다면 선거 당시에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당시 이해찬 의원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랬던 정무적 판단을 다시 한번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김종인 대표가 표방했던 당내의 어떤 친노 패권주의 문화를 바꾸겠다라고 했던 그런 공약조차도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의 체제에서 사실상 이를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도 지금 적극적으로 복귀를 요청하지는 않고 단지 이 복당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복당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하겠다고 하는 무소속 당선자들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뜨거운 감자가 돼서 만일의 경우 지금 복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내에서 치열한 다툼들, 다시 한번 친노와 비노 간의 이 대결 양상,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문제는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 뽑히는 대표가 포용력을 발휘하면서 당내 화합을 만드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로서 내놓을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이 더불어민주당 내 해법으로 이렇게 모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새 대표 체제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공조해서 복당 조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리베이트 의혹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이제 핵심 주요 연루자들이 이제 소환 임박을 했죠. 지금 선관위가 그런데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비용이 5억 원 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해서 이걸 보존을 해주지가 않았어요. 또 이 문제도 좀 여러 가지 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의 혈세로 이제 보존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했던 것보다 더 부풀려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의 도덕성 문제. 윤리적인 문제까지 심각하게 거론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관위가 부풀릴 의혹까지 보이는 그러한 선거 비용에 대해서 보존을 하기가 지금 쉽지 않죠.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국민의당의 리베이트 의혹 문제는 사실 국민의당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새 정치를 표방했던 그래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었는데 지금 이것과 아주 굉장히 그 상치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금 리더십의 위기적인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래가
지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인데 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결자 해지라고 국민의당 내부가 스스로 네. 사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가 가지만은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시점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언가 마무리를 짓고 가야 좀 하는 네. 그러한 그 액션이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럼 뭐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당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검찰 수사는 수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일각에서 연루된 김수민, 박선숙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론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분명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국고의 보존,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의 보존에서 예. 부풀리기가 있었다. 이거는 회계상에서 법을 어긴 거죠. 예.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다른 비용이라면 모르지만 특히 국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는 이런 선거 보존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만일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제 선관위 조사 결과가 아직 뭐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검찰 조사가 나오고 나서 저는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당내에서 명확한 뭐 진상 규명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네. 도리어 그것이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면 당내에서는 일정하게 유보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분명하게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지향해왔던 새정치가 과연 과거의 헌정치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굉장한 국민적인 비판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은 아주 심각한 훼손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동안 표방해왔던 과거 거대 정당의 담합 구조에서 우리는 새 역할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명백하게 이제 국민들께 거기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을 어긴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예. 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다. 물론 본인들 스스로도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될 텐데요. 그것은 뭐 다양한 수위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원직 사퇴까지도 일부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만일의 경우 그런 그 내용이 그에 합당한 내용이라면 거기까지도 포함이 돼서 당 차원의 대대적인 혁신과 또 국민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야 3당이 이제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들어가면서 6월 임시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되는데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넣어서 지켜봐야 할까요? 이번에 3당 대표 연설은 이제 새누리당은 정진석 예. 원내대표고 그리고 더민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 현재 각 정당이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추어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노동개혁 입법에 관한 문제 결국 이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그 대타협을 요청하는 그러한 연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였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새누리당에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는 협치를 더 강하게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러면서도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당의 개파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야에 펼쳐져 있는 이른바 패권 정치. 이 패권 정치가 20대 국회와 21세기 미래 정치에 있어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될 한국 정치의 과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강하게 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짧게 예.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 20대 국회가 새로운 정말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여당은 분명히 국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거고요. 야당은 그동안에 있었던 국민들의 복지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품어 안을 것이냐. 그리고 수권 정당의 면모를 이제 보여주려고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거에 그동안에 잘못됐던 정치 문화에 대해서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는 그동안 왜 우리 정치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겸허한 반성과 새로운 제대로 된 이 따뜻한 보수, 합리적 보수에 대한 가치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정말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개혁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예. 연설이 된다면 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서는 최근에 당이 처해 있는 리베이트 문제, 예. 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개혁의 의지, 새로운 정치 윤리의 모색이라는 그런 비전을 담을 수 있는 확고한 어떤 철학이 담긴 연설이 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좋은 메시지에 더불어서 좋은 실천까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호 스텝 리더십 연구소 대표, 김홍국 경기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